네, 시장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코스피는 2,30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2% 가까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집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진단, 더불어서 투자 전략 면밀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신광섭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광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지수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또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2,200, 2,1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각도 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라는 그 공포에 쌓여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지금 특집으로 긴급하게 좀 잡아봤고요. 네. 화창한 금요일, 어제 세차게 장마가 끝나고 나서 좀 우리 시장도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상당히 어두운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최근에 시장을 좀 어떻게 잘 보셨잖아요. 잘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코스피 바닥 어디일까요? 이 질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끝일 네. 수도 있어요. 결론일 수도 있고. 이게 결론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바로 얘기하면은 바로 TV 끄실 것 같아서 뒤늦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 긴급 진단도 할 때도 좀 애매하고 조금 이제 돌려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하기엔 우리가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어제 전투주에서도 그 경기 동향지수, 산업 동향지수가 나왔는데 네. 이게 약간 좀 V자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반등을 모색하는 이제 패턴이 좀 나왔어요. 0.1% 별로 상승은 안 나왔지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수지겠죠. 네, 오늘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됐는데 이전보다는 좀 이제 무역 적자가 좀 이제 늘어났지만 예상치보다는 줄어들었거든요. 이번 이제 무역 수지 발표가 6월달 무역 수지 발표가 굉장히 좀 많이 암울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전보다 늘어났지만은 그러니까 컨센 대비해서는 그나마 조금은 이제 덜한 한 40% 정도 감소한 수치가 좀 나왔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지수 자체가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미국장도 어제 무난한 지표도 발표됐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즘 인터넷 신조어죠. 이말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말아 올린다. 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거의 윗꼬리를 아랫꼬리를 대고 쫙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간 선물에서 0.7 정도로 끝났었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네. 그거 보고 사실은 오늘 조금 이제 조금 뭔가 제대로 된 이제 반등장이 좀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무역 수지 발표 나오고 나서 이 무역 수지를 좀 해석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선물 매도 세력들, 이런 메이저 세력들과 뭔가 이제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매수 세력들이 좀 붙었다가 무역 수지 생각보다는 조금 잘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전보다는 적자 늘어난 거 아니냐. 저 악화된 건 맞죠. 네. 컨센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예. 40% 감소했지만 그래서 아직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잡아주지만 결국은 반도체에서 좀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 그렇죠. 문제라든지. 예. 그래서 오늘 초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양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그냥 강하게 유발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장을 줄줄줄 흐르게 만든 요인이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네, 왜냐면 매니저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도 크게 같이 밀리고 있는데 네. 댓글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공 쪽에서 이 보복성으로 선물 매도 하락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건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고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새벽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시면 그쵸.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보다 확정된 실적보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볼 거라는 그 컨센서스 전망보다도 거의 반토막으로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뭐겠습니까? DRAM과 메모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가이던스를 굉장히 안 좋게 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는데 약간 생각보다 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을 좀 하방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코스피는 1%라고 치면 코스닥은 또 2% 하락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더 빠지는 걸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그렇죠. 뭐 생태계를 잘 아시다 보니까 네. 코스닥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장외 쪽에서 이제 넘어와서 실제로 네. 이제 초창기에 이제 VC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특례 상장을 통해서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워낙 코스닥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피는 이제 대부분 이제 대형 종목들이 위주로 좀 이제 100대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조금은 휘청일 수 있는 특히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 유보율이 좀 적은 기업들이 좀 많죠. 특히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자 기본적으로. 보상 배율이라 그래서 네.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코스트 가격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인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경기가 또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보는 관점이 또 이제 코스닥에서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로 랭킹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에코프로 이 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 그렇죠. 섹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이제 조금 섞였죠. 제약바이오는 옛날에 맞았다가 2차 전지가 워낙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쪽 종목들이 지금 단기 추세가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매물들이 추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뭐 반대 매매인데 이제 반대매 회피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있잖아요. 뭐 2,200, 뭐 2,300이 깨지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다음 날 이제 하한가에 주문이 넣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네. 그런 부분들 단기 자금에 대한 흐름이 조금 경색되는 분위기를 좀 우려해서 신용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썼던 자금들이 좀 이제 한 3일 전부터 뭔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호가창을 딱 봤을 때 그 지난번에 네. 2,400 한 10포인트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그때 호가창을 봤을 때 진짜 베어마켓 랠리면 호가가 좀 비어 있어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건데 호가가 너무 두꺼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반대 매매가 아직 안 나갔던 물량들이 좀 잔존했던 물량이 있었다는 거죠. 신용 물량들이.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니까 혹시나 모를 가능성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다가 뭐 앞으로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또 지금은 또 멀리서 보면 연말 연초에 디플레이션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강하게 날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센티가 무너지니까 신용을 썼던 물량들이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좀 끊었다 가야 되나? 네.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호가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IT 쪽이 그렇죠. 반등이 나올 때. 특히 이제 PCB 쪽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 뭔가 안도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호가가 좀 비어 있는 약간의 무혈 입선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만 뭔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지금 이제 어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호가가 좀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쳐내겠다는 의지가 좀 이제 투자 심리들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닥이 성장 기업들도 워낙 많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보상 배율에 네. 좀 약한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소븐티라고 하죠. 그 지불 능력이 부족하면은 이제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은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좀 얻어맞고 있는 형국인데 반대로 생각은 뭐냐? 결국 이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예. 코스닥 폭등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털리면 이런 네.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신용이 털리면 그때가 진바닥이다라고 하는데 신용잔고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2배가 아니라 뭐 3배, 4배 막 증가했기 때문에 네. 많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25조 원이었는데 지금 20조 깨고 17, 18조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래도 뭐 하방의 리스크가 아직은 없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자체로 또 올라가면서 또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약간의 리바운드 나올 때 그 물량이 오히려 그 리바운드 그 반등의 어떤 폭을 더 제한시켜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수급적인 것도 굉장히 꼬여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사라져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또 확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의 지분율도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지분율은 지금 50%가 깨진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수급 공백인데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바닥이라는 얘기와도 동의어거든요. 언제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냐. 궁금해요. 언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9월이에요. 9월이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네네.
오늘 우리가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는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라는 게 어폐가 있긴 한데 최악은 피했다. 뭐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그러니까 400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뭐 200억 정도 적자를 본 이런 네, 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적자는 적자예요. 적자는 적자인데 왜 무역 수지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특집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서 무역 수지와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률 더불어서 이게 외국인 수급하고 동의하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외국인 수급은요, 무역 수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무역 수지를 봐야 되는데,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생각보다 괜찮은 무역 수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파느냐?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전월보다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 거꾸로 개선이 언제 될 것이냐?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유가가 또 키인 거죠. 유가가 언제 빠져줄 것이냐가 사실 시장의 바닥을 논하는데 핵심 차트지 않겠냐, 핵심 인디케이터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9월로 말씀드렸냐면 드라이빙 시즌과 중동의 수요가 좀 빠져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8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지금은 뭐 110달러, 100달러 깨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인데 8월 지나서 9월 넘어갈 때 100달러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시각에서 9월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니저님은 또 어떠세요? 언제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기름값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가솔린 가격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13% 정도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상황 좀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지금 지금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거의 뭐 5불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던 그 시즌이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덜 쓰는 약간 비수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제 3분기 시즌이 된다. 3, 4분기 넘어갈 때가 이제 비수기인데 그래서 아마 9월 정도를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가솔린 가격과 이제 디젤 가격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증가를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워낙 올해 초부터 에너지 대란에 대한 수요들이 워낙 폭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미국의 주유소들을 이제 개인 사업자를 구성하는 주유소들이 뭘 네. 했냐 쉽게 얘기해서 사재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 각도가 굉장히 좀 크게 좀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좀 추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이었고 네. 실제로 여기서 좀 눌렸다가 여기서 조금 눌려서 좀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야 이거 5월에서 7월까지 미국의 휴가 같은 드라이빙 시즌이 나왔는데 우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심리가 많이 가동이 된 거죠. 재고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 달, 두 달 뒤면은 또 재고가 또 많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수요가 부진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고유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조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100kg, 200kg만 한번 왕복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약간 이런 인식도 강해지고. 그래서 뭐 기사들도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정말로 뭐 이제 개인 소비가 너무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고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중상층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혈장 네. 헌혈이나 이런 거를 돈 받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약간의 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인플레 지원금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좀 또 뿌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준이 인플레 절대 못 잡는다. 금리를 이제 그 테일러 준칙으로 이거해서 무조건 5%, 6%, 7%까지 올려야 된다. 근데 얘기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착륙이 힘들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연착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경착륙을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 폭발하는 우려하는 거죠. 경기 침체로 가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빠른 스텝을 이용해서 긴축을 이용해서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그런 칼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유가는 분명히 일시적 급락은 나온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WT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추권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권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이 관리하는 데가 연준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네, 정크본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좀 달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급락은 저도 아직도 유효하다. 80불 언더까지는 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석유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반사 이익을 좀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때 좀 마켓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등 랠리가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텐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유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유럽이 괜찮아진다라는 거는 달러화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달러화가 약해지게 되면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럽의 경기가 괜찮아진다라는 거는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이머징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유럽이 살아난다라는 거는 에너지 가격과 상관없이 경제가 괜찮았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유럽이 지금 엉망이에요. 유럽이 엉망.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엉망이고 뭐 알고는 있지만 뭐 에너지 가격 때문이다, 천연가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한번 이 유럽에 대한 좀 진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이유가 그 연결고리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참 신기해요 증시가.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올라가는 국가의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한 종류는 이제 석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 사우디. 그렇죠. 네, 거기 잘 가죠. 네. 중국도 안 무너져요. 맞습니다. 그렇죠. 신기하게도. 근데 네. 이 특징들이 뭐냐면 최근에 반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해가지고 뭔가 담판을 보겠다는 얘기도 하고 오지 않습니까? 빌사마 왕세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 약간 사우디도 약간 좀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반미 성향의 진영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보이니까 바이든이 이제 설득하러 가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친미 국가들이 좀 많이 빠지고 특히 아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뭐 파산 일보 직전의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급락이 나오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는 이미 저는 영국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국부터 이제 이 PM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둔화가 됐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독일, 뭐 프랑스, 유로존 다 그냥 뭐 빨간색 불 들어오면서 예상치 대부분 다 하였거든요. 뭐 원인은 딱 하나죠. 결국은 러시아와 대항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뭔가 반전선을 구성했는데 워낙 러시아한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항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원인이고 그래서 지금 유로 가격이 와 정말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절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 사실은 살아나야지만 조금 우리나라 증시도 좋거든요. 어찌보면 시크니컬 쪽에는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유럽은 아마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 러시아 이슈 아마 이거는 뭐 앵커님도 많이 공감하시지 결국은 않을까. 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나 네. 중국이 올라가는 거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승리했다면서 이제 락다운을 풀었던 영향도 있지만 네. 러시아의 값싼 우랄유를 수입하면서 이 물가의 어떤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이 되고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지속 가능하게 레벨 다운되면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면 또 전체 침체보다는 값싼 가격들이 주식이 널려 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반등 랠리를 시크니컬이 한번 이끌어가지 않을까. 시크니컬. 예. 유럽이 오르면 사실 우리나라 민감주들, 시크니컬이 네. 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간재를 판매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요즘에는 또 이제 헝가리 쪽이나 동유럽 쪽에 싼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공장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네.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그쪽으로 좀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오히려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앵커님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유럽 증시와 우리의 상관관계가 이제 어쨌든 시크니컬로 우리가 통용된다고 보는데 네. 우리가 과연 여기서 생각했을 때 이게 러시아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러시아 증시라든지 이런 러시아 증시도 지금 약간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증시가 약간 좀 밀리면서 음. 유럽 증시가 또 약간의 조금 반대 성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나올 수 있는 발판은 무엇일까? 발판은 유가가 하락을 해줘야 될 것 그거밖에 같아요. 없다는 유가가 하락하고 그러면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ECB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의 고삐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긴급 진단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결국 유가가 이 어떤 시장의 하락에 원흉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막 2,300 정도까지 다시 이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단까지는 왔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이 타이밍에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유가가 빠지면 사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유가가 하락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맞죠. 네, 시장 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2,300 뭐 경우에 따라서 오늘 2,300을 깨져서 2,200대로 넘어갈 수 있는 지수까지 왔는데 여기서 과연 지수를 버리고 진짜 현금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될지 아니면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사야 될지 아니면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컨셉으로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요걸로 조금 저희들이 네. 전환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그러다 보니까 지금 2,300을 내지는 또 코스닥은 경우에 따라서는 2,720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까요? 근데 어제 사실은 동양지수도 잘 나왔고 그 상황에서 뭐 미국도 나름 뭐 선방했다고 좀 봤거든요. 전전일 같은 뭐 보합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제 저는 조금 놀랬던 게 그래도 윈도우 드레싱 같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단기가 끝나 반기 말이니까. 반기 말이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전날에 뭐였냐면 전날에 그 기관들이 거의 1조 넘게 팔더라고요. 1조 넘게. 근데 제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윈도우 드레싱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틀 전에 양시장에서 1조 넘게 파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팔았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 제가 했을 때 어떤 분이 윈도우 드레싱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통상 원래는 그 정도로 팔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산업 동향 지수가 잘 나왔는데도 윈도우 드레싱이 안 나오면 우리가 조금은 시장에 대한 하방이 아직 바닥이라고 이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틀 전 공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죠. 그리고 지금 잠시 2,300이 좀 붕괴가 되는 지금 그런 거죠. 저가가 또 한번 갱신이 됐죠. 제가 좀 보는 관점은 오늘이 이제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느냐. 오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한번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좀 길게 보면은 정말 진짜로 고점에서 지금 거의 와. 40% 하락했어요.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 가격이 여기거든요. 2,200 한 60, 70이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온 예, 거죠. 다 왔어요. 지금 제가 네. 볼 때는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이제 반 이상.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 고점 대비 저점에서 고점 대비 한 60% 정도 가까이 빠졌습니다. 55에서 60% 빠졌는데 요때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런 그리고 거죠. 요때 이제 하락이 나왔던 건 뭘까요? 요때 하락이 나왔던 건 LG엔솔이죠. LG 엔솔도 있었지만 플러스 이때부터 사실은 러시아랑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에부터 유가가 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렇죠. 100불을 못 넘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유가왕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강성 아나운서 됐지만. 예. 근데 어쨌든 요때는 뭐냐면 이 하락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 오르가. 예. 고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근데 이 고인플레가 계속해서 연준에서 계속 작년부터 부정하다가 작년 이제 가을부터 해서 인플레 뭐 와닿긴 한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스처 취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로 자꾸 시장을 달리려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잘 안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11월 달에 한번 딱 그 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에 연준 파월 의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통화 정책이. 예. 그래서 좀 B2 같은 거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코멘트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빠지는 원인은 뭘까요?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지금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웠을 때 주가는 6개월에서 8개월 선행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이 이제 연말과 연초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2,300이 붕괴된 상황인데 이 구간이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감들. 근데 이제 얼마 전 22%면서 연준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소통이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함으로써 교류를 함으로써 인플레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도 약간의 좀 불안한 눈빛을 보여줬었습니다. 고해성사 하듯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다 이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레벨 다운이 되는 장세가 굉장히 끔찍한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그 네, 순간에 2,300이 2,300 깨져서 포인트가 네, 맞아요. 높습니다. 그 레벨 다운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바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음에 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이유가 뭘까요? 디플레이션이죠. 아,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시기에는 인플레 걱정을 하는 것보단 인플레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침체로 가서 결국 디플레이션.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왜 주가가 하락을 하느냐.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에 왜 이렇게 오버하게 반응을 하느냐. 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소비가 침체로 간다? 그러면 이 재고를 어떻게든 떨궈내기 위해서 수많은 그 제조업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형주들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럼 중소형주들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도 커버 못하는 기업들은 도산을 할 그렇죠. 거고 도산이 되면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줄 거고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양이 줄어들 거고 이게 사실 경기 침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2,300이 깨지니까 이게 결국 2,300이 깨진 순간 뭐 다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2,200에서 2,100으로 갈지 이런 뭐랄까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좀 돌릴 만한 이슈가 7월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엔 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FOMC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75bp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또 7월에 많은 사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두려운 게 오히려 그 이벤트가 훈풍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실 지난 상반기는 너무나 짙은 관망세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줬다라고 할까요? 시장이 뭔가 그런 훈풍을 제대로 받지 못한 느낌이어서 네. 사실 7월의 이벤트를 제가 점검을 해보면서 네. 과연 우리 하반기에는 제대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네. 그럼 함께 보면서 일단 네. 7월에 어떤 이슈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주식 쪽 이슈를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6일이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또 이 주에는 또 시장에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는 고용 지표가 역시나 발표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긴 한데 사실 이걸로 기대하는 분들 많은데 요즘 그래도 그나마 필수 소비 쪽이 선방을 해주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이벤트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13일에는 역시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또 무엇보다 아까 저희가 또 기다렸던 이벤트였죠. 바이든 대통령 중동 순방도 13일에서 16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쭉 가다 보면 7월에 드디어 FOMC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또 중요 이벤트들을 통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매니저님이랑 앵커님은 이 많은 이벤트들에서 그래도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벤트들 중에 우호적인 이벤트가 저는 딱 하나 보입니다. 딱 하나. 뭡니까? 왜냐하면 FOMC 의사록이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두들려 맞는 그렇죠. 이슈거든요. 계속 또 짙어질 거예요, 변동성은.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보다는 정치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 에너지 가격이 급락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좀 뭔가 그러니까 그쵸.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중요한 시기인데 FOMC 이사로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런 거는 달래주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그냥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진짜 많이 발표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바이든의 중동 순방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유가의 향방을 조금은 결정할 수 있겠죠. 결정하지 않겠냐. 유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유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가요? 유가는 원래 강성호 아나운서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침 중일 겁니다 아마 반방송 때문에. 제가 유가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요? 사우디 방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없다. 왜 네. 그렇게 암울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미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거기 가서 서명하려고 가는 자리지 않을까. 이미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미 MBS 즉 빈살만 그렇죠. 왕세자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상징적인 것만 하는 거지. 하는 그 거다. 이제 물밑하고 실무지는 이미 이미 다 그럼 어느 유가가 정도 빠져야 적축을 되는 했던 거 거죠. 아니에요? 안 빠지는 거 보면 뭐 없는 건가요? 좀 빠지지 않았나요? 한 15불 빠졌던 것 같은데. 조금 122, 빠지고 4불에서. 있는데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우랄류가 두바이유와 WTI 기준으로 한 20에서 30달러가 싼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볼 때는 분명히 이제 거기서는 긍정적인 뭔가 뉴스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VIP들끼리 만났을 때는 결국은 그 전에 뭐 회사라든지 이런 거 아마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교류생 하시면 알겠지만 이미 실무진들이 물밑 접촉을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정책보다는 정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국제 정치의 상황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달러보다는 위안화 쪽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석유 결제할 때, 유가 결제할 때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급한 거죠. 예. 이전에 과거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제 항공모함에서 사우디 왕을 만나면서 예. 쉽게 해서 그거를 이제 돌려 세워서 그거를 미국한테 시주권을 다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저는 기억이 난다.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가도 유가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맞습니다. 1,300원 넘어섰잖아요. 네. 지금 한 1,290 왔다 갔다 하고 5원, 있습니다. 6원? 네. 네, 지금 네. 297원이네요. 네. 거의 뭐 또 올라갔네요. 1,300원 넘었다가 다소 안정됐다가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19일, 20일 날 앨런 재무장관 방한을 하죠. 7월 그쵸. 달에. 네. 방한을 할 때 이제 과연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통화 스와프를 좀 할 수 있을 때 기대감이 통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별 얘기 없이 소도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재무장관이 이 통화 스와프 관련된 또 이슈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제 나온 기사가 지금 보니까 기재부에서 한 10조 원 썼다고 하더라고요. 환율 방어하려고. 예, 10조 원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4,400억 달러나 넘게 있어요. 맞습니다. GDP의 25%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거는 맞아요. 일단 뭐 성장률이 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고간이 4,400억 달러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안전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전판. 네. 근데 아예 한미통화수합은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도 계속 달러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막 1,800원 넘어가고 막 이러려고 했을 때 한미통화수합이 되면서 빠르게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반등이 나온 건 사실 그런 통화적인 측면에서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인데 그때 옐런 장관이 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통화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앨런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얘기가 그래도 최정상 VIP들끼리 만났을 때 한미통화수합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기대해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9일, 20일가 한 어찌 보면 이제 한 셋째 주죠. 7월 셋째 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네.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는 19일, 20일 날 방문한다고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약간 또 VIP의 변경 일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그때를 저는 오히려 터닝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7월 중순. 네, 7월 중순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전부터 제가 긴급 진단할 때도 6월 달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바닥이라고 단정질 수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8월이나 또는 9월까지는 우리가 뭔가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7월 1일 됐는데 또 빠지니까 좀 틀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7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뭐 딱 몇 월 며칠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신도 아닌지라. 그래서 네. 어쨌든 모멘텀들이 충분히 남아있고 반등의 시작의 초입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앨런 재무장관의 방안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저는 FOMC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큰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네, 뭐 네. 앵커님께서는 유가를 잡을 수 있는 중동 만남을 중동 방안, 그러니까 바이든의 순방. 중동
네, 그걸 포인트로 또 두셨고 네. 매니저님께서는 그 환율을 좀 잡을 수 있는 재무장관의 방안을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로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훈풍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두 분은 지금 콜을 외치신다고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2,300도 깨지고 그쵸.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얘기를 한다면 그 이벤트들이 잘 풀려나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공포스러운 거는 이 주가가 빠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경기 침체나 아직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로 갈 만한 상황이냐라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트를 몇 개 이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뭐, 첫 번째 차트를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면, 미국 기준으로도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간으로, 변동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주간의 변동성이 큰지를 나타내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80년대 최대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환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닌데 그만큼 그 이전에 어떤 역대급의 사건들과 버금가게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거죠. 버금가게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주가가 뭐 맞기 전에 팔았으면 좋겠지만 맞고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팔아야 되겠냐라는 그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이후에 반드시 시장은 올랐고 두 번째는 이 미국과 중국이 약간은 모멘텀이 조금은 스위치 된다고 할까요? 예, 모멘텀이 조금 바뀌어간다 얘기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세션 인디케이터인데 아직은 6%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저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 만약에 저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정급 본드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다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서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사겠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리세션은 아니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다면 미국하고 중국의 통화량의 지표예요. 짙은 파란 선이 중국이고요. 옅은 파란 선이 미국인데 잘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의 파란 선이 짙은 파란 선보다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동성 보강으로 선진국과 미국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직후에도. 근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 쪽은 돈이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났었느냐?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었어요. 짙은 파란선이 옅은 파란선보다 위에 있죠. 이때 이머징 콜이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지금 이머징 콜 하면은 잘 안 먹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돈을 풀고 경기가 회복되는 자체는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어저께 재밌는 게 달러원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리세션이나 아니면 미국이 리세션을 안 가게 만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그들이 적이라고 하는 중국이 올라서면서부터 조금은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지금 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300에 깨고 내려간 이 주가는 사실 금융위기 수준만큼 내려온 주가라서 네. 그렇죠. 사자라는 콜을 드리는 거고 만약 그 전환점에서 뭐가 있냐? 80년 내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고 금융위기 때보다는 양호한 지표들이 그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저때 80년 전이 그 경제대공황 그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심각하네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진단과 대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핵심은 이거죠. 사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중소형주가 사실 엄청 하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급락, 하락이 아니라 사실은 뭐 반토막, 3분의 1토막을 넘어서는 반토막이면 정말 양호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면 오히려 만약에 시장을 돌아선다, 바닥이다, 아니면
조금은 U자형으로 사들어가야 된다. 그럼 중소형주 사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뭐부터 사야 될까요? 대형주를 바라봐야 될지 중소형주를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둘 다를 봐야 될지 둘 다를 버려야 될지. 저는 섹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섹터로 싶고요. 오히려?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섹터를 좀 말씀드릴 텐데 네. 6월 달에 조심하자고 분명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긴급 진단만 어찌 보면 한 달 동안에 한 5번째거든요, 지금. 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지수가 그때 2600 깨질랑 말랑 했을 때 당시에도 아니다. 2500대도 아니다. 2400대도 아니다. 이제 2300이 깨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용기를 갖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람은 인간은 항상 이제 이겨요. 이런 위기들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심스럽게 좀 강력하게 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니 사실 우리가 긴급 진단을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2주 기간에 5번, 6번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약간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조금 그 시청자분들이 좀 더 하락한다라는 얘기하면서 좀 약간 오해한 표정 갖고 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지금은 또 그러니까요. 아주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잘 봐왔던 신광섭 매니저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강한 다시 한번 콜을 매니저님 외쳐주시면 안 됩니까? 원 컷으로 돌려주세요. 저 다시 보고 싶네요. 박제. 오늘의 명장면이었어요. 틀리면 이게 또 엄청 놀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 충분히 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메리트를 보신 진짜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뭐 이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느냐 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따지는 이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경제학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시장의 참여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2200 제가 지난번에 2200과 2300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했다가 좀 요거 좀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딱 한 먹었죠. 3주 전에. 근데 여기서 2200 빠진다? 지수가 한 4% 빠지는 거예요. 4%. 그럼 만약에 여기서 2300이 바닥이 아니고 2200까지 해서 4% 빠졌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반대에 나와서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좀 휘청이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시장을 참여를 한 지가 15년 됐지만 항상 이 발바닥을 잡으려다가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발목 또는 뭐 발바닥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봤을 때 이제 55,000원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후반기까지. 그렇죠. 이거 왜 9만 원일 때는 막 살려고 다들 막 증권사 지점 다 찾아가가지고 산다고 막 주문 넣는다고 하더니 5만 원대 오니까 왜 못 사십니까? 지금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좀 담아봐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한 번 더 나왔다가 한 번 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분명히 다음 주 출현을 할 겁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 역사적인 가격대일 수 있는 삼성전자 55,800원, 900원이 역사적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물론 재고에 대한 경기 침체 재고가 너무 많이 10년치 최고래가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반도체가. 네. 근데 TSMC도 마찬가지고 모든 반도체 업종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주가가 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선반영됐다. 그래서 이번 베어마켓 랠리의 반등 랠리의 최종 타겟은 IT,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사자라는 거죠. 네, 반도체를 이번 베어마켓 랠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니저님께서 대장주로 이렇게 IT 그리고 반도체 예를 들어줬는데 저 개인적으로 기판은 어때요, 매니저님? 왜냐면 반도체 자체가 발목 쪽이라면 기판은 그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최근 들어서 선방해주면서 무릎 정도까지인 것 같거든요. 그럼 무릎도 담아도 좋을까요, 기판? 그거는 이제 원래 기판의 1위가 중국 업체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이 1위거든요. 근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제 기판 업체들이 무한 가동이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좀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 신택, 뭐 해성디스 이런 종목들이. 근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또 얘기가 나왔죠. 끝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하겠다. 확진자 나오면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의 주인공은 PCB. 뭐 반도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PCB, 뭐 소재, 뭐 동진 세미케, 전반적으로 뭐 다. 이런 종목들 다 괜찮다. 어. 예. 그리고 2차 전지 많이 빠졌는데 얼마나 또 싼 가격에 들어왔습니까? 예.
저 눈여겨보고 있어요. 2차 전지. 뭐 지금 이런 때 좀 싸게 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돌아서게 되면 사실 시장이 같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반도체일 수도 있지만 여러 어떻게 보면 긍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게 또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추가로 또 봐야 될 섹터나 아니면 이제 섹터보다는 뭐 종목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반등 랠리가 좀 나왔을 때 음. 저는 이제 뭔가 진짜로 제대로 된 바닥은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조선이 좀 강했잖아요. 이 네, 하락장에서. 거의 하락한 거 예, 없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우상하면서 눌림문 주면서 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베어마켓 랠리 나올 때 반도체가 수급 쏠릴 때 오히려 조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수급을 뺏겨서 네, 수급을 뺏겨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어. 그럼 오히려 그때는 반대로 봐야 되겠죠. 아, 나중에 아하.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을 때는 조선주가 또 저가 매력을 보일 수 있다.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있습니다. 포인트네요. 조선주, 특히나 또 조선주 하면 우리 앵커님 네. 이겠죠. 조선주 네. 계속 밀었는데 정말 강하게 조선주, 음. 심지어 뭐 조선 소재주까지, 부품주까지 쭉 잘 갔는데 네. 그래서 앵커님의 뷰도 궁금해요. 뭐 매니저님은 반도체 강력하게 또 콜 외쳐주셨고 조선주 뭐 계속 저는 봅니까? 그렇죠. 물론 수급적으로 변동성 이게 반등 랠리 나올 때 소외되고 오히려 이제 하락폭이 더 깊어질 수 오. 있는데 그냥 저는 뭐 온기 올해 내내로 봤을 때의 조선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뭘까요? 에너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원전 쪽은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어떤 승리의 정반합에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맞아요. 에너지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음. 그러면 참 이게 긴급 진단 시간에서 우리가 결론을 갖고 가긴 굉장히 어렵지만 네. 매니저님 우리가 뭐 프로그램 말미에 요렇게 이 종목 아니면 이전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55,000원대 후반대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네. 뭐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물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지수도 반등이 나온다. 네.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용기를 갖고 공포를 떨쳐지는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55,000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8만원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40%나 하락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30년 동안 3번, 4번밖에 없었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네. 이례적인 구간이 투자의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를 이렇게 하락했는데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좀 죄송스럽지만 네. 이럴 때가 오히려 용기를 갖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듭니다. 네, 뭐 끝까지 여러분의 정말 든든한 아군이 돼서 또 저는 특히나 두 번보다 더욱더 여러분의 입장이니까 그런 기회들 저도 용기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짧게 오늘 해주세요. 무료 방송 있으십니까? 네.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엠뱅고드 신강서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못다한 이야기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